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알마인드와 함께하는 트리키 인지혁명 원페이지 융합기술을 강의하게 될 송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시작하기 힘드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신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참 유익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딱 한 가지만 연구했어요. What is the ability? 능력이란 무엇이냐. 20년을 그것만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해답이 실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다 찾은 건 아닌데 그 원점은 찾았어요. 그 찾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누구나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돈 지어주는 거일까요? 아니면 능력을 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은 투자하는지 알죠? 태어나면 붙들고 앉아서 언제까지? 대학 졸업, 대학원까지 또 돈 있는 사람 더 오래 써.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게? 그거 해갖고 네가 독립했을 때 안전하게 살고 맞죠? 그 일을요 거의 30년을 합니다. 지금은 평생교육 때문에 평생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도 인류의 인재는 0.1% 운운합니다. 0.1% 안 되고 싶은 사람 있었나요? 없죠. 전 그게 궁금했어요.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글을 읽는데 문맹이 0.1%입니다. 과거에 100년 전에 가면 문맹이 99%예요. 여러분 99% 문맹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모든 인류가 다 글을 읽게 되구나.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100년이 채 안 돼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물론 후진국은 아직 아니겠지만 어떤 국가별로 본다면 정말 누구나 다 글을 읽는 시대가 왔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나요? 진사가 글만 쓸 줄 알면 진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진사가 다 글 읽으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 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는다 해서 불만 있나요? 없죠. 너무 좋잖아요. 서로. 모두가 0.1% 인재가 된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거 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세요? 그럼 다 되면 난 뭐해? 걱정하지 마세요. 바둑 고수가 되면 경쟁이 0.1%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둑을 잘하는 건 바둑을 잘 둔다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잘 둔다라는 것은 잘 예측한다는 말이잖아요. 고수라는 것은 수를 앞서보는 거 아니에요. 수를 앞서보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즉 1%의 인재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해도 잘한다는 말이에요. 즉 모든 인류가 1%의 인재가 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경쟁 속에서 나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요. 노.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윈도우를 다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과거에 도스 쓸 때 이렇게 뭐 MD, 메이크 디렉토리 막 이랬던 때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누가 컴퓨터 쓰겠어요? 20년간 어빌리티를 연구하면서 왜 인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 오고 오는 이 모든 시대에 능력을 개발하고 싶었을 텐데 왜 1%의 인재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인재란 천재다. 하늘에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바람에 인간이 가진 이런 역량을 기술적으로 개발한다는 데에 아마 포커싱하지 않았을까. 물론 교육학은 그 일을 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 교육학 중에서도 이 어빌리티를 다루는 것은 인지학이에요. 인지학이란 철학에서 제일 먼저 인식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철학의 첫 번째가 인식론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은 세상을 인식하는가. 그 인식을 잘하는 사람이 유명한 기술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아요. 초등학생까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놀라운 기술. 하나 들으면
이거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알아. 근데 이걸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 들으면 열을 한다는 이 문일지십이라는 이 기술은요, 사실 속담입니다. 맞죠? 그걸 기술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속담으로만 들었지 그게 있는지조차 경험 못 해봤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문일지십이 기술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 왜 그런 생각이 있냐면 누군가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는 이론이 있다 없다. 누군가 뭔가를 해낸다면 그걸 조사하면 이론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있다면 그 존재를 정확하게 그 말로 글로 풀어내면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일지십은 이 세상에 했던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있잖아요. 있어요. 예. 없는 얘기 나오진 않았다고요. 그럼 문일지십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걸 바꾸면 되잖아요. 그걸 조사해서 기술로 바꿔서 누구나 접목할 수 있도록. 이게 제 임무였어요. 정말 첫 출발이 너무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거 하나 연구하는데 3년이 넘더라고요. 하나 듣고 열난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공부를 못하는 것은 하나 듣고 하나를 모르는 거다. 문일지 0. 하나 듣고 하나를 알면 보통. 문일지 1. 하나 듣고 둘을 알면 영재라고 해요. 셋을 알면 수재라고 합니다. 열을 알면 신재라고. 알고 보니까 문일지 0에서 문일지 10까지가 사실은 인간의 능력을 결정짓는 레벨이었어요. 문일지 0이 둔재. 소기의 경리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인식이 안 돼. 아니 인식은 되는데 인지가 안 돼.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호기심 있는, 정말 이 시간 끝날 때 아마 제발 더 해달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호기심이 아주 넘칩니다. 왜?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다 걸려있고 오늘 현재가 다 걸려있고요. 문일지 10이 훈련이 됐다. 여러분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만 시작하면 상대방이 바로 그냥 헉 하면 헉.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그 혜택을 정말 많이 입었던 사람이죠. 저는 제 인생 역사를 보면 그 혜택의 역사였습니다. 뭐 사례가 너무 많지만 시간 되면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결국 문일지십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현대 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인지학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시작했던 이 질문이 인지학의 첫 출발점이었더라고요. 단지 현대 인지학도 아직은 어디까지 도달을 못했냐면 우이독경, 소기의 경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깨우치는 기술이 없어요. 결국 거기서 다 멈춰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도전을 시작했죠. 어떻게 사람은 이해하는가? 그 이해라는 이야기가 제가 첫 비교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두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순간 강아지도 알아듣고 사람도 알아듣는 수준이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강아지는 이제 강아지로 돌아가고 사람이 사람이 되는 단계가 있죠. 그게 어디냐면 사과 가져와 하면 걔도 알아듣습니다. 이리 와 알아듣습니다. 당연 사람은 알아듣겠죠. 걔가 알아듣는 건 사람은 당연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과일 가져와 그러면 걔는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과일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과가 있고 배가 있지, 과일은 사과, 배, 감을 묶은 추상 개념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들한테는 아주 어려운 세계. 근데 인간은 거기까지는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어젯밤에 서울역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오셨어. 여기 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네, 다 알아듣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못 알아듣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한글인데 각 문장은 다 알아들었는데 종합해서는 못 알아듣는 거. 이걸 보고 유럽에서 1970, 80년대에 발견했는데 비문해자라는 말을 학계에서 쓰게 됐습니다. 문맹은 글자를 모르는 거고 비문해자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비문해자율이 유럽이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비문해자율이 60%에 육박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16년을 배웠는데 비문해자라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포항공대 김병원 교수가 유럽에서 그 소식을 듣고 1980년대에 우리나라 포항공대생을 토대로 테스트를 했는데 비문해자가 무려 80%였습니다. 지금 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비문해자가 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요즘 공부터 잘해요? 옛날보다? 그거 안 하지 잘. 깊이 있는 글은 더 못 읽습니다. 현재 공부하는 친구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제가 첫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What is the ability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결국 저는 거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머리로 들으세요. 엄마는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에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첫 번째, 아빠는 회사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에 관한 자료가 서울에 두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러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누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서류가 부족해서 한국에 결국 갔다 와야 된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긴급 도착을 했습니다. 나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학생인데 부모님과 긴급 상의를 해서 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학교에서 요청해서 주말에 서울까지 집에 왔습니다. 자, 지금 총 4개의 예제 문장을 말했습니다. 자, 각 문장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정확하게 말해 빨리.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죠? 네. 그럼 이 4개 문장을 통합해서 알아들은 게 뭐죠? 왜 갑자기 좀 헤매요? 다 알아들어놓고 이게 바로 비문해의 세입니다. 다 알아들었는데 4개를 합쳐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한 번이라도 하면 누가 한다? 우리 학생. 그럼 무언가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가지러 갔다 이런 거 아닌가요? 가족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다 모였다.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문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주어가 뭐였죠? 다 형, 아빠 뭐 해서 다 뭐예요? 우리 묶어서? 우리 가족이네. 우리 가족은 자, 이제 하나씩 묻겠습니다. 어디에 왔어요? 네. 집에 왔다 그러면 김포도 집이 되거든요. 한국에 왔죠. 한국만이 가장 방금 말한 부산, 인천, 서울 모든 걸 포함하는 상이 바로 직상이에요. 한국에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죠? 자, 왜 해외 그러면 여러분 또 문제 발생했어요. 다른 곳. 예? 원래 있던 곳이면 우주도 될 수 있어요. 해외였어요. 해외 그러면 범위가 커져버렸습니다. 동남아죠. 네. 방금 말한 것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한국, 부산에서 출발했으니까 합하면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외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기억을 파괴하는 결국 동남아시아로부터 왔습니다. 자, 뭘 타고 왔을까요? 운송수단. 운송수단 하면 화물까지 들어가 버려요.
바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교통수단. 운송수단은 교통수단의 더 큰 개념이에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교통수단을 활용했습니다. 왜 왔어요? 왜 왔죠? 뭔가 필요한 걸 가져가. 필요한 거라고 말하면 더 커져버렸어요. 지금 다 문제 처리했죠. 그렇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겁니다.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훨씬 큰 게. 자, 잘 보십시오. 우리 가족은 각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로부터 한국에 왔습니다. 왔습니다도 겹치니까 귀국했습니다. 라고 바꾸면 이제 자, 방금 이 문장은 앞에 네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 중에 하나로 같이 겹친 게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이게 이해예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논문을 쓰거나 레포트를 쓸 때는 항상 문장을 보고 밑줄을 긋고 밑줄 긋은 거 가지고 연결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짜깁기. 잘 알죠? 4년 내내 했으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짜깁기를 하지 않고 지금 말한 이 방식으로 했더라면 여러분은 4년 이내에 책을 한 권 다 썼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이따 중학생이 쓴 책, 초등학생이 쓴 책들 한번 보십시오. 근데 논리적으로 단 하나의 오류가 없다. 이런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단 몇 년만 받았어도 지금 우리의 역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왜? 방금 말한 그 방식,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해서 비교했던 이 방식이 바로 학문이거든요. 학문이라는 것은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공학이면 기계가 나오고 인문학이면 창조가 나온다. 틀리지가 않는다. 아까 홍진표 군이 여기서 공부를 저렇게 계획적으로 했는데 저 친구가 사업 계획서를 저렇게 짜면 그 사업은 성공합니다. 왜? 그 계획이 틀리지가 않았어. 이게 능력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틀리지 않는 거. 어떤 이론 체계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이론 체계는 전 지구상 어디에서 해도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맞죠? 네. 황운성 논문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같은 조건을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어떤 인위적인 작업이 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요 진짜로 자기가 해서 됐어. 진짜로. 그래서 썼는데 다른 사람이 해서 안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은 아니지만 일반화되지 않는, 즉 어떤 제한 조건 안에 변수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구조하에서 실험을 합니다. 내가 만들면 상품이다. 내가 생각하면 성공이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이 뭐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하기 전에, 내가 생각한 것이 실행하기 전에 예측을 통해서 완성된 어떤 계획이 실행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내가 예측하고 실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성공으로 나오면 누가 실패하죠? 학문은 모두 다 실행 전에 모두 예측을 통해서, 즉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예측을 통해서 찾아 나가서 그 이론이 완전히 맞다고 판단이 되면 돈이 투자되고 우리의 삶에 도구와 문명을 만듭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뭐인 줄 아세요? 데카르트가 연구했던 그 유명한 책 방법서설이라는 그 고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연구한 것인 줄도 몰랐어요. 방법서설의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방법서설을 쓰고 나서 데카르트는 그 책을 숨겨야 했을까?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출판을 못하고 그것도 죽은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까지 출판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스러운 책이었을까? 자, 방법서설 여러분 좀 아시는 분 뭔 책이에요? 방법서설 유명한 고전입니다. 그거 안 읽어도 죄는 아닙니다.
저는 10대 말에서 20대 초에 1년에 고전을 한 300권씩 해서 3년에 1000권을 읽었어요. 그게 내 인생이 완전히 나를 바꿔버립니다.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기회 되신 분들은 꼭 하십시오. 정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것도 한 권 한 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책도 읽을 때 이렇게 365일 걸려서 책 한 권 읽으면 뭐 읽었는지 몰라. 한 권 하룻밤에 읽고 나면 진짜 그 책 속에 살아버리는 것 같아요. 1000권을 한 년에 읽으니까 사람이 이상해. 진짜 이상해. 제가 크리스찬인데 교회 이제 21살 때 교회에 돌아갔는데 외부에 있다가 책을 300권, 1000권 읽고 돌아갔더니 제가 이제 말을 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연필을 꺼내서 적어요. 뭐 얼마나 좋은 말이 많겠어. 고전 1000권이면요 뭐 어마어마하죠. 모든 웬만한 거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금 가고 나시고 난 그 장로들이 설교했는데 재미가 없었나. 어느 날 수요일 밤에 송 선생님 그 중고등부 설교 잘하더만. 그 설교 한번 하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씨구 나고 그거 좋겠다 이런 바람에 그냥 진짜 수요일 설교를 맡은 거예요. 21살짜리. 앵콜 나와가지고 주일날 목사님이 안 오시더라고. 계속. 제 인생에 정말 그 충격적인 경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제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나이가 답이 아니구나. 왜 데카르트가 15살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책 한 권 읽을 때 보통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일주일에 많으면 2권 아니면 그렇지. 적으면 4권 정도 걸리는데 300권 어떻게 읽냐. 1년에 300권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용합해서 저렇게 안 하죠. 그때는 원페이지 없었으니까. 그냥 막 네, 읽기만 했죠. 네. 저는 이제 책만 읽었으니까. 속도를 따로 배우시는 거 속독은 중학생 때 따로 배우긴 했어요. 네, 도움이 좀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이가 답이 아니구나. 이 15살에 데카르트가 박사학위 논문을 학위를 받을 때 그 주는 사람들이 참 난감했지 않겠어요? 15살에 박사학위 준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질문을 했겠어요. 다 디펜스를 해내니까 안 줄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다 이렇게 돌아가 버렸네. 그 인간의 이제 역량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인간의 역량인가를 정말 깊이 있게 제 가슴 속에 새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연구가 진행된 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들. 책을 읽으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읽는 방식이 달라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일지식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가 인데 그 사이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제가 빠뜨려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찾아낸 사람에게 책 한 권 선물로 주겠습니다. 제가 썼어요.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문일지식의 핵심 기술이었어요. 앞에 했던 이야기 연결이 되는데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하나 듣고 미루어 열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미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혹시 뭐 일을 미루다는 사람 학생들은 그런 애들 있어요. 예측한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답이 나왔네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실행을 하기 전에 내가 미루어서 앞을 내다보고 내가 세운 계획들 아직 실행 안 됐잖아요. 이 실행 안 된 계획이 내 삶의 현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누가 실패하려고 계획 세우겠어요? 실패하려고 계획 세우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이 성공됐으면 그건 바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능력을 재정해야 합니다. 능력이란 뭐냐? 어떤 일을 해낸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죠. 여기서 능력이란 뭐냐면 현실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제 미래로 나아갈 때 지금 과거에서 내가 준비했던 모든 걸 활용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측해서 세운 계획. 이 계획이 맞으면 성공이고 안 맞으면 실패예요. 맞으면 능력 있고 안 맞으면 능력 없고요. 그럼 여러분 누가 미래를 예측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든 다 내가 세운 계획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계획하고 행동하세요?
아까 우리 진표 보니까 선생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전 계획을 다 세웠죠. 근데 저새 계획이 맞은 거죠. 작년 또 행시 수석 합격한 친구의 그 기록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친구 기록을 발표한 기록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봐야 되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3년, 4년치를 미리 다 준비하고 그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정했어. 분야별로 다. 생활 영역. 그 다음에 학습 영역에서 다 나눴어요. 그 과목별로. 그 다음에 학습하고 나서 정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면접, 처리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을 전부 구조화시켜서 하위까지 다 나눈 다음에 그대로 한 거예요. 가장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거의 모범 수준, 모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 자체가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를 나한테 가져왔는데 이 계획서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계획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이런 사람은 계획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요 계획대로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농부가 유전자 없는 벽실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안 합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매우 잘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정말 내 계획서가 틀린 경우에는 절대로 계획서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임기응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공하지. 근데 대기업에서는 계획서를 세운 다음에 틀리더라도 계획서대로 갑니다. 뭐야? 계획서 자체가 너무 범위가 커서 누가 하나 계획서대로 안 하면 전체가 무너져요. 63빌딩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수천 페이지인데 각각 나눠서 짓는데 이 사람이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면 어떻게 돼요? 건물 자체가 붕괴돼요. 그때는 틀려도 계획서대로 가야 돼요. 그럼 건물이 뭐 지층이 빈약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왜 건물이 무너지는 현상이 생길까요? 틀림없이 그 안에 설계도를 보는 사람 중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본인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면 이 건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능력이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국민들 지금 거의 뭐 전국 강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정말 외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요즘에 막 실패를 조장하는 듯한 말이 있죠. 젊어서 실패는 네, 사서해라. 막 이런 식의 말이 있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막 이런 말들. 정확하게 이 말은요 둘로 나눠져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아주 제 인생 목표로 삼고 전 국민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외칠 겁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실패할 일은 아니, 그 정도 하면 안 가르치세요. 다시 한번.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안 한다. 됐네요. 뭐 좀 이상하죠? 실패할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 이제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이 있죠.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일을 처음부터 안 하면 내가 실패할지 안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때를 대비해서 실행이라는 것에 대비하는 단어가 있어요. 실습이라는 거. 왜 실습할 때 실행을 해서 실패를 하냐고.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요. 창조적 실패와 패배적 실패가 있습니다. 창조적 실패는 그와 같은 거죠. 돌턴이 원자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이 누구죠? 원자론 완성한 사람. 나는 죄 아닙니다. 학생은 죄예요. 돌턴이 만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뒷사람이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돌턴의 원자론은 이거였죠. 떡에다가 그 콩을 집어넣는 그런 형식의 원자론이었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근데 이것은 아직도 역사 속에 정말 유명한 발명품으로 나옵니다. 이유는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으로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진짜 원자론의 모양을 찾아요.
이걸 보고 창조적 실패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류의 귀한 유산이죠. 문제의 실패는 뭐냐? 남들은 성공한 걸 나는 실패하는 거야. 남들은 다 성공해서 사업 다 해봤잖아. 사업 성공한 사람 없어요? 인생에 행복하게 산 사람 없어요? 이런 거를 실패하는 거는 패배적 실패. 그런 실패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이거 조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한 것은 충분히 조사해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면 무조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포맷들을 기획서를 다 완성한 다음에 해도 되죠. 왜 먼저 해? 실패하려고. 저는 이것을 깨우치고 난 이후부터 실패율이 정말 확 줄었습니다. 왜? 실습하면 되니까. 맞잖아요. 실습하면 되니 못하는 건 실습하면 돼요. 실습하는데 실패라고 하진 않잖아요. 바로 이것이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토리와 함께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어떻게 트리키 인지혁명, 원페이지 융합 기술을 발견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게 됐는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들은요, 이제 다음에 대안에서 나올 텐데요. 그 대안 이전에 여러분은 조금만 더 우리의 현실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대다수,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충격 먹었다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제 강화교육청의 교육장이야 교장, 교감, 관리자급 100명을 대상으로 강연했는데 완전 진짜 충격 먹었어요. 교육장, 교장들이 강의 끝나고 우르르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줄 알고 감사하다 인사를 하고 준비했더니 뒤에 앉아있는 교육장한테 가더라고요. 가더니 뭐라고 줄 알아요? 교육장.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다 내리고 지금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 나만에 쫓아가면서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따내더라고요. 지금 강화교육청 아예 우리 지금 일을 자유학기제 10기 다 이거 들어가죠. 교사 연수 130시간, 6개월 수업 컨설팅. 지금 여기서 만든 원페이지북 요약본이 교육청 전체 관내에 다 뿌려져요. 작년 12월 21일이죠. 지금 1, 2개월 사이. 뭘 봤을까요? 그들이 본 것을 오늘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면서, 자, 제목을 미래가 사라진다는 얘기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미래는 이 장면을 보듯이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이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좀 경악할 그런 그림 한 장을 올려놨는데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직업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이러한 현상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혼란기라고 합니다. 혼란기라고 하는데 이 혼란기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를 좀 이따가 그럼 뒤에서 좀 해보고요. 먼저 교육계가 술렁술렁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갑자기 이런 형태의 이야기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취업입니까? 창업입니까? 시작! 초중고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취업이에요? 창업이에요? 취업이지. 창업이에요? 대학생들쯤 돼야 그것도 창업 얘기는 하지. 그것도 창업도 솔직히 몇 명이나 하겠어요? 다 취업이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1, 2년 사이에 나오는 모든 문건에 취업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느 날 높은 산에 갔는데 쓰나미가 오는 곳으로 갔다. 그럼 여러분 돌아가서 알려줄 시간이 없죠. 그럼 스마트폰이나 뭐 등등을 이용해서 아마 전달을 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 일상 행동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좀 다른 게 아니지. 많이 다르지. 지금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지금 피신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액션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뭔가 액션이 바뀌었잖아요. 취업이라는 단어에서 창업으로 바뀌었으면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났는데 뭘 봤을까?
뭘 봤으니까 저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안 보고는 저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뭘 봤어요. 다른 나라. 예. 나라의 정치. 그렇지. 뭔가를 봤는데 그 본 거를 지금 여러분도 보시라 이 말이야. 이걸 보고 나면 지금 여러분 하던 짓이 갑자기 그 가게에서 물건 팔고 있는 게 쓰나미 온다 그러면 지금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여러분들. 그런 상황. 학생들이 뭐래줘요?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냥 갑자기 하던 일이 다 그냥 의미가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그 현실을 보시고 다음 대비를 꼭 세우셔야 됩니다. 선진국마저도 현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창업 마인드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51세부터 12, 14, 15, 19세까지. 뭔 짓 하는지 모르겠죠. 아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한 상상실을 2017년까지 전 시도에 다 설치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센터에 다 설치해가지고 초중고생에게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져와라. 사업자금 대주겠다. 이 얘기예요. 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아직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럴 때 아닌가요? 네. 근데 아이디어 있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국가가 취업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말은 취업을 책임 못 지겠다는 소리죠. 네. 그 저변에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이런 경우에는 국가도 어찌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있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나사에서 행성이 하나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일 후에 충돌합니다. 국가 그 나사에서 이걸 발표할까? 대안이 없어. 발표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죠? 얼른 빨리 이제 살릴 사람만 골라서 영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대안이 있으면 발표할까 안 할까요? 하죠. 지금 이렇게 바꾼 이유는 국가도 대안이 없어요. 자, 어째 대안이 없는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형 경제교육이라 해서 보십시오. 우리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교육부하고 다 협약을 맺었는데 이 보시면 창업 교육 과정을 영재학교하고 과학고하고 마이스터 제일 잘하는 애들이죠. 제일 잘하는 애들한테 지금 뭐 시킨다고요? 예, 창업을 시키겠다 이게요. 정말 뭔가 지금 심각하게 바뀌고 있는 것은 느껴집니다. 또 대학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창업교육센터 아예 대학마다 설치하고 이전의 모든 교육 시스템을 다 바꾸겠다. 네. 자, 또 창의인재 5 점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5 점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모두 다 창업입니다. 초에서 중고등까지 대학까지 모두 창업으로 지금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5 점프 플랜인데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확대, 창의성 발현 산실, 창의적 진로 교육이 뭘까요? 창의적 진로 교육. 진로인데 창의야. 창조 산업을 맞춤 융합 인재, 초등 융합 교육, 중등 기술 창업, 대학 창업. 도대체 이게 뭐가 사건이 터지긴 터졌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뭘 지금 국가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벌어졌을까? 그 변화의 요인을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3의 실업혁명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알마인드를 최근에 쓰다 보니까 앞으로 전개될 실업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제3의 실업 시대를 맞고 있다. 1의 실업 시대를 산업혁명, 농민의 실업, 60년대 기계 자동화, 노동자 실업, 제3의 실업이 지금 여러분 실업입니다. 이제는 앉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로봇들이 다 진행합니다. 자동인지, 인공지능이 처리하죠. 미래에 사라질 직업을 최근에 미국에서 꼽았습니다. 20년 이내 50% 소멸. 오늘날 모든 기술이 내일의 직업들이 미칠 영향은 가림이 안 됩니다.
곧이어 당신 차례입니다. 기술 혁신이 몰고는 허리케인이 직업 전선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가 무시무시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쓸어간 그 직업처럼 지금도 그렇게 쓸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직업 전선을 파괴하는 현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사라져갑니다. 중산층, 중간계층 업무를 모두 쓸어버립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보고서는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대안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대안이 뭔지 빨리 말해보세요. 안 보여요? 제가 얘기할게요. 대안이 앞에 앉으신 분. 대안이 뭐예요 지금? 다 나누면 재교육인데 인지하고 관계성 둘이에요. 유아기부터 인지성을 기르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배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배운다라는 것은 아는 것의 종말이 끝나죠. 아는 것이 뭐죠?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이제는 힘이 아닌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럼 그 현상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인지력. 왜 지금 인지력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느냐? 지금 이전까지는 뭐 했어요? 교육이 다. 지식을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지금 시험 공부하는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인지예요, 지식이에요. 지금 모든 세계가 다 지식을 배워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지식 교육이 안 나와요. 인지라는 말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알아내는 능력. 다릅니다. 아는 것입니다.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커요? 당연하죠. 자, 이래서 이제 우리의 직업 전선이 지금 소멸돼 가고요. 20년 이내에 90% 이상 소멸할 직업들입니다.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직업 얘기해 보십시오. 수학 기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죠? 여기. 예. 지금 자동 인지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공식화된 거, 그 다음에 레시피형, 그 다음에 프로그램형, 이거는 모두 다 기계가 처리합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음식 만드는 것도 레시피만 나오면 그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조리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사느냐?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만 사. 나머지는 다 돌아가십니다. 없어요. 그러면 모든 직업에서 다 레시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직업마다. 그렇죠? 직업마다 다 건설하는 사람이 있어서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집 짓는 사람들 다 설계도 많은 사람 있어요. 설계도만 만들면 집은 누가 지어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250평짜리를 3D 프린터로 해서 한 20시간 만에 집을 한 채 지어냈죠. 건축 이제 인부들은 다 사라지는 상황. 거대한 프린터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집 한 채 그냥 뚝딱 짓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리얼한 현실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가 사라질 조짐입니다. 로봇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스태치 몽키라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결국 얘는 몽키는 사람보다 영리해서 어떤 기사든 30초 안에 써대고 독자 반응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결국은 몽키를 스포츠 기자로 데뷔시켰고 이번에는 금융 전문 퀴를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로봇입니다. 예측을 했는데 적중을 시켰습니다. 결국 5년 안에 로봇 기자가 프리츠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근데 빅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인지 시스템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든 걸 추론을 다 해내죠. 그거 보면 기사는 별것도 아니죠.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기자는 상당히 고급 직업 아닙니까? 그런 기자마저도 컴퓨터의 밥그릇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사 변호사 현실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지금 나온 뉴스죠.
선망의 직업이었던 이 사람들이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절반은 취직을 못하고 의사들의 파산이 잇따릅니다.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식은 절반이 취업이 안 됩니다. 지난 고소득 대명사였던 의사도 5년간 법원에 파산한 신청한 사람 직업 중에 의사가 2위, 한의사 4위, 치과의사 5위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무려 4명입니다. 왜 의사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병원에 가면 병원에 뭐만 있어요? 성진기든 의사만 있었죠. 소독약하고 뭐 이런 거. 지금은 어때요 병원 가면? 뭐 기계밖에 없죠. 뭐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기계가 나오니까 의사들이 덜 쉬거나 줬다 편하니까 막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계들이 다 해버렸다. 이 기계가 자기들의 일자리를 몰아낼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거는 고소득 전문직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하물며 그 밑은 뭐 더 할 말이 없죠. 그 다음 자동 물류 유통 현상. 이건 정말 충격적이죠. 직업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물류. 예, 물류인데 이 물류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스마트폰을 여기 컴퓨터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전달이 됐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은 사람인데 앞으로 이것도 로봇이 다 할 겁니다. 넣어서 보냅니다. 바로 드론이라는 기계죠. 최근에 이제 아주 일상화되는 상황인데요. 얘가 잡아서 얘는 GPS와 모든 항공 기능을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 날라서 여러분 집 앞에 바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가 날아가겠죠. 도착했습니다. 네. 현재 항법에 의해서 모든 기계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자동 인지 시스템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나와서 이걸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30분 안에 모든 배송이 다 끝납니다. 현재 아마존과 구글이 이 사업에 손을 댔고요. 4년 이내에 모든 물류는 이걸로 끝납니다. 물론 대형 물류들은 이제 대형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간단한 물류들은 모두 끝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물류 시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 운전 자동화는 이미 다 알려졌죠. 지금 미국 한 도시에서는 아예 한 도시를 지금 자동 운전을 하고 있죠. 시간이 많이 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거 생략하겠습니다. 요게 더 충격적입니다. 지금 영어 배우시는 분들, 외국어 배우시는 분들, 이거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모든 언어의 실시간 통역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3, 4년 후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만 장착하면 구글 글래스 같은 거죠. 전 세계에서 64개국 언어를 통역을 해줍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90%의 구호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고요. 현재 지금 웬만한 구호는 거의 동시 통역이 가능한 수준의 번역기로 접근해 있습니다. 단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왜 공개 안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구글 번역기 보면 조잡하죠. 왜 공개 안 했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저렇게 고생했으면 이제 돈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한 하루에 몇 푼만 내도 구글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익 시스템이 도는 거죠. 그것이 또 검색 기능과 구글 글래스 기능과 GPS 기능이 맞물려 가지고 전 세계 언어를 동시에 내가 브라질 사람이면 브라질 언어로 선택만 하면 그때부터 모든 말이 다 브라질 언어로 들립니다. 지금 4년 이내입니다. 현재 64개 국어가 동시 통일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제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언어는 뭐냐 이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 학문이 아니고 단지 소통 도구입니다. 그것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소통 도구입니다. 이제 이 순간 뭐에 매달리네. 진짜 갑자기 막 영어 학원 다닌다고 새벽에 막 다니던 일이 몇 년 후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
하나의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그 이전의 모든 기술들은 다 사라지고 그 직업까지 사라지는 일은 뭐 수도 없이 반복된 일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온다라는 생각들은 다 느낌으로는 있었잖아요. 그냥 느낌이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올 텐데 할까 말까 뭐 이런 생각 다 했잖아요. 드디어 왔습니다. 무슨 수준이라고요? 구글의 CEO가 괜한 소리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관계자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리얼하죠? 예, 이뿐이 아닙니다. 실업혁명의 원인을 찾아보면 크게 이겁니다. 기술 문명혁명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혁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영상이 길어서 자세한 설명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통신기술의 정점은 에너지통신과 꿈의 통신입니다. 에너지통신은 지금 전기를 통신으로 보내는 거죠. 카이스트에 성공해서 지금 자동차가 바닥에 있는 전기통신을 따라서 지금 달리고 있죠. 이거 세계 50대 발명품에 뽑혔습니다. 꿈의 통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SF에 나왔던 거, 그죠? 내가 생각하면 그냥 저쪽에서 알아듣는 거. 지금 뭐 텔레파시가 과학적으로 성공한 데는 없잖아요. 예, 모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다 텔레파시가 된다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단지 인간끼리는 안 돼요. 중간에 컴퓨터가 내 개념이 설계 있었는데 컴퓨터가 내 생각을 읽고 그걸 번역해서 각 나라 말로 번역해 주면 됩니다. 나는 말 안 했어요. 저는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이어폰만 하나 꽂고 헤드셋만 하나 쓰면 얘가 내 생각을 다 읽어서 온 세상에 다 전파 뿌려져요. 허용만 한다면. 자, 그래서 뇌와 클라우드 연결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까요? 이건 꼭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건 5년 전에 실제로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자, 소리 좀 조금 올려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이 앉아서 헬멧을만 쓰고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이게 5년 전 기술입니다. 예, 지금 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리 안 올라가요. 자, 생각한 걸 얘가 컴퓨터가 읽어내죠. 그리고 읽어낸 내용을 아시모 로봇에게 전달합니다. 자,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은 정보를 지금 이제 액션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5년 전 액션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야, 지금은 정말 이 정도 발전했습니다. 영상이 여기가 있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그 다음 액션이 궁금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자, 척추 장애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자, 로봇팔이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공을 잡아서 뭔가 부자연스럽죠?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이 사람의 뇌파를 읽어내서 자기가 지금 저 공을 집어서 옮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로봇이 가서 공을 옮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더 할 말 있나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뭐 번역해서 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건 사라지죠? 이 안으로 뭐가 들어가요? 세포칩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포칩은 바로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바로 얘가 읽어서 바로 버립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더 놀라운 일은 바로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6.25 언제 일어났지 생각만 하면 TV 읽어서 바로 클라우드로 보내고 클라우드 검색해서 1950년 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안경을 허용이 아니고 구글 글래스는 현재 이렇게 했는 되죠. 1950년 6.25 언제 일어났어? 하면 얘가 바로 찾아서 바로 눈앞에 보여주죠. 이제는 뇌 안에서 그냥 떠오르는 현재 그 기술, 이게 그 기술. 이제 조금 더 발전해야 되겠죠. 일반화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현재는 환자들만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지만, 그럼 이제 구글 글래스만 쓴다고 합시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시험을 치는데 구글 글래스 썼습니다. 시험 어떻게 내야 돼? 아니 시험 문제에 구글 글래스를 허용했다 칩시다. 그럼 시험 어떻게 내요?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저는 지금 문영민 교육감이 지금 스마트폰을 수업 현장에 쓰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스마트폰 팀을 꾸려서 지금 실행 계획을 짜고 있죠. 이미 싱가포르는 다 스마트폰 써서 합니다. 선생님들 입장 문제 어떻게 내? 이거 뭐 물어볼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시험관이라면 무슨 질문 내고 싶어요? 그냥 뭐 만드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아니 스마트폰을 쓴다. 지금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스마트폰을 써.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와? 이거 진짜 난감하잖아요. 모르는 거 다 묻는데 여기서. 내가 학생이 모르서 안 나온 게 어디 있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내가 학생이 모르서 절대 안 나오는 거. 지문 하나 주고 이거 핵심이 뭐야? 지문 하나 주고 핵심이 뭐야? 그럼 아직 기계가 그렇게 못 하거든. 그잖아요. 기계가 아직 못해 그거까지는. 그리고 지문 하나 주고 이거 분석해봐. 구조를 분석해봐.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봐. 이제는 모든 시험이 다 바뀝니다. 지금 지식을 외우느냐 마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지금 불쌍한 아이들이 지금도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 몇 년만 있으면 다 바뀌어요. 심지어는 교육부에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자, 좀 이따 볼까요? 교육부에서 뭘 바꾸고 있는지 보세요. 근데 이걸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난리 나잖아. 어떻게 이걸 말을 못해요. 대안이 없잖아 아직은. 그래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어요. 자, 대안을 보십시오. 지금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는 대안입니다. 현재 이거 보십시오. 링크가 잘못됐어요. 원본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관리를 하는 원본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걸 보고 컴퓨팅적 사고를 합니다. 컴퓨터를 움직일 줄 아는 사고. 그걸 보고 프로그램적 사고, 기획 설계적 사고라고 하는데 보시면 자. 교육계의 관심은 이 컴퓨팅적 사고,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할 이야기 핵심입니다. 이 컴퓨팅적 사고란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결정체예요. 이 사람들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있죠. 네, 프로그램을 짜는 사고, 그다음에 기획 설계하는 사고,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구성을 짜는 사고. 여러분 이런 사고는 대다수가 학생 때 합니까? 사회에 나와서 연구 많이 해야 됩니까? 예, 학생 때 하는 거는 왜 문제냐? 안 맞아. 답이 안 맞아. 아무리 짜도 안 맞아. 그게 학생 때의 문제죠. 그러니까 학생 때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 답이 안 맞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답을 맞춰내는 때가 언제예요? 박사학위 가서 노벨상 받을 때 딱 구조를 짜면 이 이론대로 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어떤 줄기세포의 인과관계를 밝혀냈다면 그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그 전까지는 안 맞기 때문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길러주냐면 모아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이렇게 사고를 도입했고 이만큼의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에서 100만 명 규모의 교사를 지금 양성하고 영국은 아예 16세에 이걸 지금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알고리즘 사고를 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즉 학생들이 어떤 것을 이해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국내에서도 드디어 인재 양성을 위해 이 사고를 반영한 미래형 과학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세요. 기초 연구를 시작했고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에 이 마무리되면 컨텐츠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몇 년 걸리겠죠?
일반화되려면 몇 년 걸리겠죠. 이 얘기를 사실 학생들 앞에 말을 못합니다. 왜? 다 바뀔 텐데. 수업에서 쓰는 교재부터 도구를 아예 다 쓰게 된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생명기술은 만능줄기세포가 엊그제 발견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성체줄기세포 하나만 떼가지고 그냥 어떤 용액에 담그면 그냥 줄기세포가 돼버리는 아주 과학계가 정말 엄청난 흥분을 한 내용이죠. 1. 과학자 개발 제3 과학계 충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인공세포까지 발견됐습니다. 발명했습니다. 합성세포죠. 유전자를 맞춰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사이버 생명입니다. 이건 좀 봐야 될 텐데 사이버 생명은 뭐냐면 인체가 없어지고 정신만 컴퓨터에 남은 거죠. 완전 SF 영화 얘기입니다. 단 한 번도 풀지 못한 영화라는 문제죠. 언젠가는 반드시 2045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에 벌써 2만 명이 신생했는데 이게 무슨 뭐냐면 정신을 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복제해서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몸은 없는 거죠. 그런데 2만 명이 누가 했겠어요? 주로 투자는 부자들이죠. 당연히 2만 명의 부자들이 지금 투자를 해서 시행이 지금 됐습니다. 기술은 확보가 됐습니다. 연구 과정만 남았는데 이런 식입니다. 몸을 나타내는 것은 홀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얘기하고 다 똑같아요. 맛도 느끼고 다 합니다. 그럼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현재 이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노 기술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혈액 속에 몸 속에 돌아다니는 이제 로봇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용 가능한 모든 테스트를 다 거쳐야 됩니다. 이 여러분 SF에 나오는 순간 이동도 성공했습니다. 양자 이동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보세요. 양자 원격 전송이 성공했습니다. 1993년 발표하고 바로 이어서 첫 실험 성공하고 그리고 143km의 원격 전송이 성공함으로써 이론적 기반을 끝냈습니다. 양자 전송이라는 이겁니다. 원자 안에 들어있는 게 뭐뭐 들어있어요? 핵하고 전자. 핵 안에 뭐 들어있어요? 중성자, 양성자. 그러면 중성자, 양성자, 전자 이 세 개를 양자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위치만 제대로 파악하면 얘를 양자로 분해시킨 다음에 저쪽으로 전송한 다음에 거기서 그 위치에 따라서 조립하면 그 물체가 다시 조립됩니다. 그게 현재 성공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에게 막 뻥 터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실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실용화 전 단계에 이론적 기반만 형성된 것들은 제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과학기술이 환경, 천문, 물리 모든 과학기술 다 수집합니다. 왜? 세상이 돌아가는 게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을 많이 알아요. 뭐 물리, 의학, 약하고 다 웬만한 건 다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전부 미래를 추론하죠. 그 다음에 기계기술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3D 프린팅 기술은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기술입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다뤄야 돼요. 학생들은. 조금 있으면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건축을 200평짜리를 그냥 20시간 만에 그냥 집을 한 채 뚝딱 짓습니다. 무기를 그냥 거대한 무기를 그냥 하루 만에 만들어가지고 그냥 총을 쏩니다. 자전거 한 대를 통째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부품을 나누어서 제작한 다음에 조립만 하면 됩니다. 영화 주인공들 다 이걸로 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다 만들어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만든 거를 접층 기능이거든요. 접층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쌓기 때문에 이 내부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없잖아요. 인간이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이거 하나만 보죠. 이게 뭐 조립으로 해서 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데도 이것도 그냥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프린터가 만든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이건 못 만듭니다. 이 안에 중간기어가 들어있어서 이거를 끼워 넣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무인 비행기, 무인 자동차, 로봇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인 게 자전거 타는 겁니다. 로봇이 자전거 타는 건 상상을 못한 일이죠. 제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자전거 타기 성공했습니다. 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멈추는 거 보세요. 정말 와, 이건 정말 이제 뭐 더 이상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게 이 균형 잡고 가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와, 사람들 똑똑해요 정말. 뭐 공받기 로봇의 공연부터 주문받는 것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 혁명의 영향으로 바로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교육계의 실업,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글래스 하나만 껴도 되는데 BMI 아까 기술 봤죠. 생각만 하면 지식이 떠오릅니다. 시공간 없는 검색을 통한 모든 구글 검색과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동운전, 무인드론, 운전자 실업, 유통계 실업, 의료인 실업, 이거 보십시오. 이건 제가 10여 년 전에 슈퍼컴퓨터 왓슨을 처음에 탄생했을 때 저는 이거를 보고 야, 얼마나 다를까. 근데 10여 년 지난 지금 얘가 드디어 퀴즈 게임에서 인간을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죠. 지난번에 체스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죠. 이번 퀴즈 게임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리고는 얘가 현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100만 권의 분량의 의학 자료를 3초 만에 분석하고 최적 처방을 의사보다 정확하게 합니다. 야, 정말. 그러니까 레시피가 있다는 건 우리에겐 불행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레시피 없는 게 또 어디 있어? 모든 학문이 되면 레시피 있어 없어요? 학문 자체가 레시피잖아. 이론 자체를 발견해내면 그게 레시피인데 발견하자마자 발견하는 것까지는 인간이에요. 발견만 하면 이론화 딱 되는 순간 컴퓨터 넘어가고 끝납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누굴까 이제? 네. 만들어라. 그래야 산다. 예전에 뭐 읽는 자가 산다, 독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창조시대의 희비, 오늘 영상 하나를 보면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이거는 알아야 될 얘기죠. 바로 창조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2030년 미래학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A, 그 말했더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거의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3D 프린터입니다. 생각하고 설계도만 만들면 그냥 프린터가 다 만들어요. 이제 다음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왜 아이디어가 존중을 못 받았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창조성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자, 창조적 아이디어가 실제 잘 들으세요. 사업에서 돈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걸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서비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중요하겠어요? 실제 그거를 제품으로 서비스로 만드는 과정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현재는 몇 프로의 영광, 몇 프로의 노력? 1%의 영광, 99%의 노력. 영광이 뭘 말해요?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1%밖에 안 돼요. 왜? 99%는 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에요. 잘 들어가십시오. 나 이런 아이디어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맨날 이 청년 때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맨날 기록해 놓습니다. 저건 내가 아이디어 10년 전에 낸 건데, 그건 10년 전, 15년 전에 낸 건데, 요따위 소리만 하고 있죠. 그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 하는 소리지.
그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 내고 평생을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쓰죠. 그런데 상황은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벤처기업인들한테 가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형님, 그 아이디어 참 고맙습니다. 소주 한 잔 사세요. 자, 창조적 아이디어의 가치는 얼마? 소주 한 잔? 200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창조적 아이디어의 가치는 200원입니다. 왜냐?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어떤 세상이 되느냐?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어지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뭐가 달라지죠? 세상의 가치가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있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은 뭐냐? 잘 들으십시오. 북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핵보다 100배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돼서 조합이 없어지는 겁니다. 취업률이, 청년 취업률 30%대에 들어갔습니다. 실업률입니다. 지금 실업률이 이미 청년들은 절반이 지금 실업자예요. 대략 성장률 1%가 10만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지금 2%대의 성장률을 가지고는 무조건 청년들은 50%가 실업자가 되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불쌍한 나라를 전 세계가 감탄하는 나라로. 자, 방금 이야기를 잘 새겨보십시오.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말은 그래서 취업이 어려운 시대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 바로 생각하면 만드는 데다가 모든 인력들이 투자돼 있잖아요. 물류를 이동시키고 금형을 가공하고 그러죠. 플라스틱을 만들고 조립하고 여기에 다 인력이 세팅돼 있는데 컴퓨터 3D 프린터가 쫙 만들어보면 그 인력이 다 어디로 가요? 이게 현재 실업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실업은 현재 여러분 눈앞에 지금 다가온 거예요. 앞으로 20년 내에 아예 그 직업 자체가 없어진 거고 현재는 그것이 남아있는 잔재의 일이에요. 이게 지금 고소득자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모습으로 다가온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야 되겠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예. 재밌죠? 네. 그거 봐요. 오늘 가지 말자고 그럴 거라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대안이죠. 제가 대안 없이 오늘 이 소리는 안 하겠죠? 네. 다음 대안을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